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황준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미래 특강을 준비해 봤어요. 이번 주제는 비난 증폭 사회입니다. 자, 부제는 스몰 브라더스 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잡아봤고요. 오늘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텐데, 제가 한 2달 동안 이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하고 2달 동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근데 참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자, 요즘 사회 발전에 따라서 이런 곳곳에 CCTV도 생기고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건의 현장을 담을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사건을 SNS로 폭로할 수도 있고, 과거의 데이터들이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기도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쉽게 기록되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덕분에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발전 속에서 비난이 늘었을까요? 용서가 늘었을까요? 자, 비난은 증가하는데 용서는 증가하지 않는 세상, 그러한 미래라면은 우리가 뭔가 조금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스마트폰 뉴스를 꺼내 보시면은 이런 기사들 쉽게 보실 거예요. 그냥 뉴스마다 분노 유발 콘텐츠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 기사들 들어가면은 댓글로 비난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자, 어느 날은 제가 스마트폰 들어가 보니까 거의 한 화면이 다 비난 기사인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시국에 문준영 개인 논란부터 해가지고 그 푸들 어디 갔냐, 누 자리 비었더니 욕하더라, 안상태 아내가 비판됐고 어쩌고저쩌고. 자, 이러한 비난 뉴스거리들은 너무나 우리가 정말로 쉽게,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아니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누구 헐뜯기에 바빠진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눈에 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비난 증폭 사회, 어떤 우려의 문제가 있는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물론 당연히 잘못을 했다면,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비난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로 그게 비난받을 일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숙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짧은 생각에 그냥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영남 선생님 그 대장 논란이 있었는데 라디오스타를 보니까 이게 무죄로 판결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논란은 키울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그게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은 잘 사람들에게 퍼뜨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세상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자, 참고로 미투 운동으로 고소당했던 그 배우 조재현 씨도 승소를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저는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각종 논란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비난이 가능한가요? 저는 못하겠던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 문준영 예술가님에 대한 그 지원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 알고 계시나요? 전후관계 정확히 알고서 비판하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꼈던 게, 제가 저는 현대미술 보러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니까 작년에 봤던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았던 작품이 이 문준용 작가 작품이었어요. 정말로 충격적이었거든요. AR 그림자로 이렇게 한 건데 너무 멋있어서 대단하다. 문 대통령의 아들 대단하구나라고 했는데, 참고로 저는 문 대통령님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예술가라는 측면은 사람들이 생각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후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도 커플, 부부가 싸우더라도 한쪽 얘기만 들으면 모르죠. 양쪽 얘기를 들으면 둘 다 일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이 자꾸 비판만 한다. 자, 그리고 이거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초등학생에게 뭐 섹시한 속옷, 뭐 이쁜 속옷 이런 댓글을 단 교사가 결국에는 교직에서 물러났죠. 근데 이 교사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학생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이런 비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비난을 받았단 말이죠.
정말로 이 교사가 변태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성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학생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댓글만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물론 이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후 관계를 알고 나면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도 있는데, 해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건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뜨거웠던 그 조국과 관련된 논란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정말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전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비난을 해야 되는 건지 이쪽 말이 맞는지 저쪽 말이 맞는지 모르다 보니까 무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정치권 관련된 뉴스들은 상당히 이러한 것들이 많죠. 그렇다고 제가 조국 옹호자는 아닙니다. 저는 좀 비판 쪽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비난 증폭 사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니, 비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니까 인정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어느 날 여러 개를 기르는 집에 갔더니 이런 사건이 펼쳐지더라고요. 어떤 일만 있을 때마다 그 위기에 서열해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애를 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 개들, 다른 개들이 왕따 시키면서. 야, 이런 걸 보면서 개들도 서열관계 나눠가지고 핑계거리, 그 핍박할 그런 애들 대상을 찾아 나서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인간도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동물이니까. 마녀 사냥부터 해가지고 유대인의 홀로코스트까지 해서 누군가를 자꾸 비난해야지만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 동물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일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짓 많이 했죠. 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대화의 대부분은 사실 알고 보면 뒷담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도 누구 남 뒷얘기하는 게 우리 거의 대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느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발전을 해온 개체들이기 때문에. 자, 로빈 덤바가 쓴 덤바의 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성이 발달할수록 대뇌 심피질이 커진다. 우리들은 결국에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의 협력자인지 계속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대뇌 피질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자꾸 누구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별하려고 하는 이 동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이 비난이란 요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를 적으로 몰아야 하는 건 우리 동물들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본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비난을 증폭시키는 현대 요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인구가 너무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자, 보시면은 기원전 만년에 400만 명 전체 인류였고요. 0년은 없고 사실 1년대 2억 명 정도. 자, 그리고 쭉쭉 산업혁명 이후에 로켓 상승해가지고 지금 거의 78억 정도 되죠.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또 어디에 몰려 있냐면은 도시에 다 다닥다닥.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 너무 붙어서 몰려 살다 보니까 익명화, 도시에 대한 도시 익명화 현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너무 교과서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가족, 이웃, 친구,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고 동정하고 이렇게 정을 느낄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다 방해꾼들인 거예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자이자 방해꾼일 뿐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누가 끼어들기를 하든지 운전을 민기적거리면서 하든지 위험하게 하든지 자꾸 화가 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상대 운전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내가 분노하고 욕을 할까? 그러면서 운전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 앞에 끼어든 저 사람 내가 아는 이모일 수 있다. 끼어든 사람 내가 아는 친구일 수 있다. 그러면 끼어드세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저는 삭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도시화로 이렇게 과밀되지 않고 동네에 다 이웃 사람들 누가 사는지 아는 그런 동네에 살았다. 그럴 때 접촉사고가 났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아이고 임마 깜빡이를 켜야지. 이러면은 이제 좀 나이 어린 친구가 아이고 장씨 아저씨 죄송해요 이러면서 지금 다 용서해주고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싸운단 말이에요.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방해꾼들인 겁니다. 인구도 많고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경쟁자이자 방해꾼들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층간소음 시끄럽다고 칼부림까지 한다는 거. 만약에 옛날처럼 아는 사람이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요소들이 있고 또 지금 증폭 현대 요소가 뭐가 있냐면 비난 증폭, 관계가 상업화되고 있다는 거. 인간적인 끈끈한 그런 게 아니죠. 자,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거의 30%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됐을까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국가와 사회 서비스가 가족을 대신하면서 인간관계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끈끈하게 친근하게 지내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친절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요소.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 아픈 거예요. 자, 지금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 증식에 의한 자본소득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토마 피케티가 얘기했던 21세기 자본노동도 나오고 지금 K자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면은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사회의 제일 큰 위협은 경쟁을 넘어서서 빈부격차가 사람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그냥 돈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잘 사는 것 뿐이잖아. 계층 이동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분노만 쌓이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 나 혼자 산다 보면 계속 집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면서 짜증나요. 저 연예인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연예인이 땅을 사면 더 배가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보다 내가 나아지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이들만큼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욕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선수, 정치인, 교수들 다 우리가 비난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뭐 뻔한 얘기죠, 이거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뭐가 있냐면 인터넷이 발달했다는 거. 인터넷 발달 때문에 비난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자, 인터넷의 발달로 비난이 늘었을까요? 용서가 늘었을까요? 비난은 느는 것 같은데 용서는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여기에 대해서 닥터 존 술러 뉴저지주 라이더 대학교 심리학 교수라고 하는데 온라인 탈억제 효과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읽어보시면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현대 기술이 훨씬 더 속마음을 잘 드러내고 더 자주 활발하게 참여하게 고안됐다고 주장을 해요. 실제 공간에서 하지 않았을 행동도 가상에서는 거침없이 하게 만든다. 뭐 예상을 많이 하실 텐데 좀 자세하게 이 사람이 구별을 해놨거든요. 논문을 보시게 되면 일단 분리된 인명성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자의식을 잊어버리고 막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불가시성.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을 실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신호들을 잃어버림. 우리는 실제 대화에서 그 사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읽고 우리가 그걸 자제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는 그 상대방의 표정이 보이지 않아요. 막 비난할 수 있는 거죠. 비동시성.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입력할 때와 상대방이 읽을 때 사이의 시간 차이.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읽을 거기 때문에 일단 싸질르고 보는 거예요, 비난을. 다음에 유아 독전적 내면 투사.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신이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고 있음.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욕을 싸질러 놓을 수 있다. 그래,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욕을 싸질러 놓고 있다. 또 다른 비난 증폭 요소로는 분노 조장 엔터테인먼트.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고 있죠.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이런 비난이 많나요? 뭐 기레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 미디어, 기존의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시대가 원하는 공감의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팩트가 뭔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사실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뉴스 미디어 역시도 그냥 공감의 엔터테인먼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채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분들이 보시면서 현 정부 욕하는, 비난하는 그런 걸 보면서 공감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 뭐 TBS 뉴스광장 뭐 그런 거 보시게 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이분들은 지금 여당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래 하면서 공감을 하시면서 보게 되는 이런 미디어가 되는 거죠. 재밌게도 서로를 바꿔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미디어 역시도 굳이 다른 측을 편드는 내용을 보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겠죠? 사실 저는 두 채널 자체를 다 안 봐요. 둘 다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언론사의 역할, 이건 중앙일보, 전 중앙일보 참고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미래 트렌드와 관련해서 좋은 기사들이 정말로 많은데 가끔 이런 기사 볼 때는 좀 의아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BJ의 감독란이 자리를 띄우자 미친 삐 헐뜯는 식당 바짝 엎드렸다. 여기 댓글을 보면요. 이 BJ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 주인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서로를 욕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쓰신 기자분은 뭘 원하신 거예요? 두 양측이 다 욕먹기를 바라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이걸 왜 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알 권리인가요? 죄송해요. 뭔가 의도가 좋은 의도일 수는 있겠는데 전 공감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엔 이런 걸 올리는 이유 중에 계속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언론사의 수익 구조 시스템.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아무래도 수익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지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뭐 비난하는 그런 비난할 만한 기사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죠. 댓글이가 아니라 댓글의 70%는 상위 10%의 헤비 댓글러에 의해서 작성되더라. 자, 결국에는 일부의 사람들의 여론을 막 조작하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연예 스포츠 댓글은 없앴잖아요. 다른 쪽에서는 댓글을 아직 안 없앴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비난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이버나 그런 댓글 많이 달리는 곳에. 자, 그리고 유튜버와 같은 뉴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가로세로 연구소 또 제가 많이 얘기하죠. 저 안 봐요. 가로세로 연구소 참고로. 보면은 여기는 다 그냥 비난하는 뉴스거리들이죠. 자, 그리고 연예인들 뭐 사건 하나 터졌다면 너도 나도 뭐 아이린 뭐 사건이 있었으니까 인성모험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자, 그리고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조두순 죽일 거야 막 때릴 거야 하면서 계속 그쪽 조두순 집 찾아가서 죽치고 있으면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주변 동네 분들에게 민폐 끼치고 이런 사람들,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 인터넷의 증가, 공감의 엔터테인먼트 역할의 언론들 때문에 이런 비난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우리가 이 암흑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비난 증폭의 현대의 요소 7번째는 사건이 영원 회귀한다. 옛날 사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옛날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뭐가 됐던지 간에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은 폭로를 해가지고 SNS나 그런 데로. 그래서 옛날의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청소년 어릴 때 했던 그 잘못들이 계속 올라와서 성인이 된 그 사람을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핫한 게 스포츠계 학폭 문제들이잖아요. 연예계로 번져가지고 계속해서 과거에 어떠한 일들, 사건들이 SNS에 폭로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언제든지 과거가 비난의 요소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청소년들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청소년기에 잘못하면 평생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구나라고 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잘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 용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비난은 계속해서 과거의 사건을 끌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했던 그 잘못 용서는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의 댓글 그런 걸 보면 특히나. 자, 그리고 이건 말씀드리기 좀 끔찍한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내용인데 비난이 왜 증폭됐냐? 우리들 개개인의 인권이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과거 같은 신분 사회였다면은 위계 체계가 딱딱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래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상위 계층을 비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죠. 탄압하는 게 가능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생각들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은 누구 하나 자신의 이득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러다 보면 새로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핍박받았던 계층들 있죠. 흑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좀만 어떤 민감한 이슈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하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동물 같은 경우에도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개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마리가 있으면은 서열이 싸움이 나가지고 서열이 정리가 되어야지 조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간 사회의 평등, 지금의 평등 사회에서는 서열 같은 게 정리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위계 질서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래왔던 이 평등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런 아이러니함을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저는 고민이 많이 돼요. 평등해지면서 사람들을 누구나 비난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용서해 줄 생각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가 증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난을 증폭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비난 증폭사의 문제점,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잘못을 하면요, 쉽게 지금 알려질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자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되기도 했어요. 이거는 언뜻 보기에는 정의로운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지만. 자, 그리고 CCTV라든지 데이터로 기록이 되면서 모든 것의 기록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은 사회가 굉장히 평화롭고 공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세상의 모든 측면에는 안 좋은 요소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문제로 만들면 문제가 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요. 다른 관점에서는 늘 문제되는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누구라든지 그 사람을 비난할 요소로 만들고 싶으면 비난의 요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박범계 지금 장관이죠? 고교 강연 발언 논란. 아침마다 뭔가 불끈불끈거리지 성매매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누구나 언제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해찬 의원 전 의원인가요? 지금 아직도 하고 있나? 어떤 장애인 비하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비난의 요소 같은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악한 의도로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후궁 발언 논란 조수진 의원 수양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반성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악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의 평소 언행을 보다 보면은 우리들도 말실수 진짜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가 비난거리로 삼을 수 있는 말실수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나 비난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평범한 일반인들은 예외가 될 것이냐? 자,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영화는 그 엠마 왓슨과 톰 행크스가 나온 더 서클이라는 영화고요. 현재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영화 속의 배경은 저런 카메라로 언제든지 세상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엠마 왓슨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남자친구가 사슴뿔로 엄청난 예쁜 샹들리에를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작품을 찍어서 내 친구의 작품이야 멋지지 라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의 댓글이 달린 거예요. 사슴 도축자라고. 사슴을 어떻게 뿔을 뽑아가지고 저런 샹들리에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그 남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저스틴 사코라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트위터로 이런 걸 적은 거예요. Going to Africa. 아프리카로 갑니다. Hope I don't get AIDS. AIDS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Just kidding. 농담이에요. I'm white. 난 백인이니까 에이즈 안 걸릴 거예요 라고 적고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이 트위터가 리트윗 다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엄청난 댓글이 달렸고 이 여자의 비난 댓글 그리고 이 회사에 저 여자 해고해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여성분은 완전히 회사를 떠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악마라서? 마녀라서 그랬을까요? 우리들은 이러한 말실수 안 하나요? 우리들은 차별하는 말을 무의식 중에 안 할까요? 누구든지 기록을 남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런 거 많이 목격하실 거예요. 그건 성희롱입니다. 직장 성희롱 여부를 앱으로 진단하는 것도 나오고 남자니까 물통 좀 갈아줘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데 요즘 우리의 생활이 이런 것 같아요. 같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비난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혐오 표현이에요. 그거 성차별이에요. 그거 비하 발언인데요. 그거 갑질입니다. 그거 성희롱입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엄청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틀리면은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국민청원에 올릴 수 있거든요. 와, 마음에 안 들면은 공론화가 가능한 세상. 야, 이거 과거에는 권력자가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다면은 지금은 서로가 감시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 결국에는 빅브라더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스몰 브라더스의 사회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빅브라더 얘기는 아시잖아요.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와가지고 지금처럼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수집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면은 평소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다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시하고 뭐 그럴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당이 다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빅데이터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소수 권력자가 다수를 관시하는 시스템이라서 악이 좀 분명하게 보여요. 악한 사람이. 이렇게 일부 소수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제가 볼 때는 다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이 스몰 브라더스 사회. 이거는 특정한 악의 집단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악이다, 누가 나쁜 사람이다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검열과 상호 감시 사회가 된 겁니다. 글을 쓸 때도 누가 볼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고 길거리에서 행동해도 누가 그걸 사진 찍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개똥녀 사건이잖아요. 저 여자분이 개를 데리고 탔는데 설사를 했는데 설사가 이제 그 지하철이 떨어졌나 봐요. 근데 자기 옷이나 강아지 설사만 치우고 지하철에 묻은 설사는 치우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이 여자분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이걸 보면서 이제 진중권 선생님이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개똥녀 사건을 보면서 지금은 스몰 브라더스 사회가 된 것 같다. 그걸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스몰 브라더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오늘 이 컨텐츠에도 녹여가지고 한번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다면은, 그리고 우리 전두환, 뭐 박정희 그럴 때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면, 이때는 진짜 대통령 욕도 못했다면서요. 지금은 사회적 비난의 두려움이 제일 큰 두려움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선행은 몰라도 욕하고 싶은 건 잘 공유가 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면 성차별인가? 이런 말 하면 내가 꼰대 내는 건가? 이런 말 하면 갑질인 건가? 이런 말 하면 성희롱인가? 이런 말 하면은 비하 발언인가?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빅브라더가 여러분들은 무서우세요? 스몰 브라더스가 더 무서우세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우세요? 저는 빅브라더보다는 저는 이 스몰 브라더스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빅브라더는 누군가 아마존이라든지 국가, 정부가 우리 개개인을 탄압하지 않을까 다 우리가 감시를 하고 조심하는데, 스몰 브라더스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우리 서로가 대상인데. 자, 비난정폭 사회. 그래서 용서와 이해는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관용이란 가치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이게 저의 큰 관심사입니다. 비난은 확산되는데 용서는 확산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아무리 사회가 좋아지고 뭐 기술이 좋아지고 편리해진다고 하더라도 새벽 배송되고 뭐 이런 거, 서로가 비난만 하는 사회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바람직한 사회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성경부터 해서 종교책, 그리고 각종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다양한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그 어떤 때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러한 정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보가 늘어난 세상에서 비난이 늘었을까? 용서가 늘었을까? 비난이 늘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오해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비난은 바보도 하는데, 용서는 사실 인간 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용서와 이해가 늘기 위해서, 관용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질문입니다. 화두입니다.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요. 제가 생각한 몇 가지만 한번 전달을 감히 드려볼게요. 일단 문화를 바꿔야 되겠죠? 문화의 힘. 자, 이게 뭐냐면은 2019년 기준에 행복지수에 세계 행복보고서에 나온 건데,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이게 지난 2020년 3월 20일에 발표한 거고요. 이걸 어떻게 선정하냐면은 소득, 경제적 자유, 신뢰,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관용 6가지 요소를 가지고 근거로 한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아니, 북유럽이 너무 많아요. 북유럽. 뭐 그 북유럽이 행복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문화의 요소거든요. 경제적인 요소는 빼고 일단. 자,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라곤 문화라는 게 있죠. 라곤. 적당히라고 얼추 해석이 된다고 해요. 적당히. 너무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적당히 했으면 뭐 됐지라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휘게 문화라는 게 있죠. 일상적으로 느끼는 소박한 행복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퍼져 있음으로써 국민적으로 행복의 정서가 조금 퍼져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또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하죠. 얀테의 법칙. 저는 이 법칙 참 흥미롭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을 비웃지 말아라.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는 그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얀테의 법칙이 은근슬쩍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최고야. 다른 사람한테 지지 마. 싸우더라도 때려야지. 맞고 다니지 마. 이러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볼까요?
자, 얀테의 법칙은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미국 문화에 젖어 있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의 문화도 생각해 보면서 균형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자, 참고로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어디 있냐면은 61위에 있습니다. 오, 일본보다 높네요. 참고로 전년 대비 7계단 하락이 되었다고 하고요. 자, 우리도 문화에 대해서 한 위인으로 남아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해가지고 글 짧게 적으신 거 있는데 저는 이 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충분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으로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중량.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김구 선생님의 이 말씀은 2021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구현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이 지수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성평등 인식과 하이테크 산업 발전 간의 연계성을 조사한 그런 연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발전한 도시들 있잖아요. 지역들. 그 지역의 순위랑 게이가 얼마나 모여서 편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순위랑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하이테크 지역이잖아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거기에 게이들이 살기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T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T는 톨러런스. 관용이 있으면은 탤런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러면서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관용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연구 주제가 바로 이 게이 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관용 사회인가요? 동성애자들의 결혼도 합법이 아닌 이런 사회인데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면 감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국민들한테 여당 야당 맨날 싸우면서 이해를 보여주지 않는 이런 정치 대리인들 이들이 과연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는데 한국에서 관용이 늘어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 우리도 정부 측에서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투표권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만 너무 성장 위주로 가는 거 늘 얘기 나오는 거지만 문제가 있긴 하죠. 부작용이 특히나. 그리고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높은 세상에 대한 반성. 이거 괜찮을지.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시는 분들 일리는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지금 서울광장에서 그 동성애자들 축제에 대해서도 지금 막 함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괜히 불똥 튈까봐. 이런 사회에서 관용이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학교 문화도 바뀌어야 되죠. 교육 문화. 이게 일단 기본적인 건데 정부와 교육이. 대학 서열제 이거 언제까지 유지할 거예요? 입시 위주 경쟁 교육 체제. 이런 세상에서 관용이 싹 틀 수 있을까요? 토론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 교육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입시 교육보다는 일단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관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일 큰 주체는 제가 볼 때 종교거든요. 종교가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자, 종교로부터 이해, 용서, 화합 역할을 기대해도 될 것인가? 저는 문제가 기독교가 왜 사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느낌이 들죠? 성경을 보면은 용서하다라는 그 구절이 들어간 게 62개의 구절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이 들어간 게 용서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 그런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고 IM 성교원 이런 건 그냥 교육 장사인 것 같고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 일부 분들이 동성애를 자꾸 박해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건가요? 그걸 예수 안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강요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용서의 역할을 기독교 쪽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대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라고. 자, 그리고 불교의 역할은 사실 뭐 어느 쪽이 옳고 그런 게 정해진 게 아니다. 이런 게 핵심 사상이잖아요.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재행무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거. 불교의 역할이 이런 마음 수행인가? 기복신앙 조장인가? 요즘 불교는 거의 뭐 돈 주고 이렇게 뭐 빌면서 부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불교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교가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자, 그럼 언론의 역할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수익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기도 하죠.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후원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용서와 관용이 증가될 수 있게끔 이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학생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부터 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이분들의 역할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 미디어, 교육 등 남을 욕하기는 쉽죠. 그런데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맨날 정부 욕하고 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기사 보면 맨날 무슨 사건 있을 때보다 문재인 욕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데요? 그래서 개개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돼요. 뭐가 있냐면은 판단 중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 그러면서 다음이 뭐냐면은 왜 그랬을까? 왜를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동기와 구조적인 원인을 봐야 되는 거지 비난부터 하는 것은 그건 바보나 하는 일이죠, 사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나. 자,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늘 핸드폰에도 적어두면서 계속 상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한테 세뇌를 시키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대부분은 저한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도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동기와 원인 파악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당연히 저도 안 되고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누굴 비난하고자 하고 누굴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비난 증폭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현대사회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비난 증폭 사회, 스몰 브라더스 사회에 대한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절주절이 해봤습니다. 자, 과연 비난은 증가하는데 용서는 증가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요? 이 상황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그리고 참고로 용서도 관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편향적으로 비난하는 쪽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많은 다양한 의견들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미래 특강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